안녕하세요. 저는 임미연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세상 모든 엄마가 그렇듯 저에게도 아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재였습니다. 늦은 나이에 얻은 외아들, 고동식. 남편 일찍 여의고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키운 자식이었지요. 그런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든든한 마음이 드는 것이 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 될 서민지라는 아이가 싹싹하고 부침성 있게 구는 모습에 이제 내 아들도 제 짝을 만나 어른이 되는구나 하고 대견하게 생각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제 역할을 이제 끝났다고 한시름 놓아도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는 동식이의 신혼집 현관문을 열기 전까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아들 부부가 번듯한 아파트에 신혼집을 구했다는 소식에 저는 난생 처음으로 백화점에 가 큰맘 먹고 풍란을 하나 샀어요. 예로부터 나는 귀한 손님이 오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 선물하는 거라지 않습니까? 새 출발하는 아들 부부의 앞날이 난초처럼 고고하고 향기롭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지요. 곱게 포장된 난 화분을 품에 안고 초인종을 눌렀을 때 제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이 문만 열면 내 아들의 따뜻하고 아늑한 보금자리가 펼쳐지겠지.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문이 열리고 며느리 민지가 세상 밝은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밝은 얼굴보다 먼저 제 코를 찌른 것은 뭐라 형용하기 힘든 공기의 냄새였어요. 새집 특유의 상쾌함도 신혼의 달콤한 향기도 아닌 미세하게 떠다니는 기름지고 짭짤한 분말 수프의 냄새. 저는 순간 제가 잘못 느낀 것이라 생각하며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아가. 집 구하느라 고생 많았다. 이건 선물. 어머,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동식 씨, 어머니 오셨어. 민지는 제게서 난 화분을 받아들고는 거실로 향했습니다. 저도 그 뒤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현관 입구부터 복도 한쪽 벽면을 가득 메운 거대한 상자 더미 때문이었죠. 이삿짐이 아직 정리가 덜 된 건가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빨갛고 검고 노란 포장지들.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모든 종류의 라면은 다 모아놓은 듯한 그야말로 라면의 성이었습니다. 봉지라면 박스가 바닥부터 허리 높이까지 쌓여 있었고 그 위로는 컵라면 박스들이 아슬아슬하게 탑을 이루고 있었죠. 이건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대형마트의 창고거나 군부대 비상식량 저장고라고 해도 믿을 지경이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입을 떼지 못하고 있는데 방에서 나온 동식이의 얼굴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혼 전만 해도 뽀얗고 통통하던 내 아들의 얼굴이 어딘지 모르게 푸석하고 볼은 반쪽이 되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라면 상자 더미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이 집의 현실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동식아, 이게 다 뭐냐? 무슨 전쟁이라도 대비하는 거야? 제 목소리에는 저도 모르게 날이 서 있었어요. 동식이는 제 눈치를 살피며 멋쩍게 웃더군요. 아, 엄마. 그게 민지가 이벤트에 당첨됐다고 하더라고. 라면 1년치. 그때 거실 테이블에 난 화분을 내려놓은 민지가 끼어들며 말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제가 운이 좀 좋잖아요. 동식 씨가 라면을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요. 매일 다른 맛으로 끓여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여보. 민지는 동식이의 팔짱을 끼며 해맑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천진난만한 표정 앞에서 저는 더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아들이 좋아한다는데, 그리고 이벤트로 받은 공짜라는데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불길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어요. 주방을 슬쩍 엿보니 모델하우스처럼 깨끗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는 냄비 하나 올라와 있지 않았고
싱크대에는 그릇 하나 보이지 않았죠. 요리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날 저는 며느리가 시켜준 배달 족발을 꾸역꾸역 먹으며 애써 웃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가슴에 커다란 돌덩이가 얹힌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제 아들의 창백한 얼굴과 그 거대한 라면의 성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들에게 밥을 해 먹여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습니다. 동식이가 어렸을 때부터 잔병치레가 잦았던 터라 저는 먹는 것에 유난히 신경을 썼어요. 제철 식재료로 영양을 맞추고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침밥은 꼭 제 손으로 차려 먹여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런 제 아들이 매일같이 인스턴트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고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을 지경이었죠. 며느리에게 직접적으로 밥 좀 해 먹여라라고 말하는 것은 요즘 시대의 시어머니 갑질 소리나 듣기 십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했어요. 이틀에 한 번 꼴로 아들 집을 찾았습니다. 갈 때마다 양손 가득 무겁게 들고 갔지요. 동식이가 가장 좋아하는 소갈비찜을 밤새 핏물 빼고 정성껏 졸여서 한 통, 제철 나물을 5가지나 무쳐서 또 한 통, 얼큰하게 끓인 육개장을 꽁꽁 얼려서 한 팩, 밑반찬으로 먹을 장조림과 멸치볶음까지. 제 냉장고는 텅 비어갈지언정 아들 내 집 냉장고는 제 사랑으로 채워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반찬을 들고 갈 때마다 민지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살갑게 저를 맞이했어요. 어머니, 이렇게 매번 뭘 싸오세요? 저희가 사 먹으면 되는데. 정말 감사해요. 아이고, 어머니 손맛은 정말 명품이에요. 동식 씨가 어머니 반찬 제일 좋아하는 거 아시죠? 아껴서 잘 먹을게요. 그렇게 제 손을 붙잡고 애교를 부리는 민지를 보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 맞벌이 하느라 힘드니 서로 돕고 사는 거지. 내가 좀 더 챙겨주면 되는 일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하며 저는 부지런히 아들 집의 냉장고를 채웠습니다. 사건은 어느 화창한 오후에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닭볶음탕을 잔뜩 만들어 아들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어요. 아파트 입구에 거의 다다랐을 때 1층 공동 현관에서 민지가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 손에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다른 한 손에는 커다란 투명 재활용 봉투를 들고 있었죠. 민지는 누군가와 즐겁게 통화를 하는지 연신 웃으며 제 쪽은 보지도 못하고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반갑게 아는 척을 하려다 그만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햇빛에 비친 투명한 봉투 안의 내용물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며칠 전 가져다 준 유리 반찬통들. 그 안에는 제가 만들어준 갈비찜과 잡채, 시금치나물이 거의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것은 곰팡이까지 하얗게 피어 있었어요. 민지는 통화에 정신이 팔려 내용물을 비우지도 않은 채 그 비싼 유리 반찬통들을 플라스틱 수거함에 던져 넣고 있었습니다. 쨍그랑 하고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제 심장이 깨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제 사랑이, 제 정성이, 제 시간이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썩어가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처럼 버려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껴 먹겠다던 그 살가운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민지가 흥얼거리며 다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닭볶음탕이 갑자기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어차피 이것도 며칠 뒤면 저 쓰레기통 안에서 썩어 문드러질 텐데. 그날 저는 처음으로 아들 집 문 앞까지 갔다가 초인종을 누르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결국 저는 동식이를 따로 불러내야만 했습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며느리가 아니라 내 아들에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아내의 기만적인 행동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바보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회사 근처에서 점심이나 같이 하자며 아들을 불러냈어요. 오랜만에 마주 앉은 아들의 얼굴은 예전보다 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동식아, 너 얼굴이 이게 뭐니? 회사 일이 그렇게 힘들어? 제가 걱정스럽게 묻자 아들은 숟가락으로 밥을 깨작거리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엄마. 그냥 요즘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신경 쓸 일이 좀 많아서 그래요. 전형적인 아들의 변명이었습니다. 저는 더는 돌려 말할 수가 없어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봐. 집에서 밥은 제대로 얻어먹고 다니는 거니? 내가 그렇게 반찬을 싸다 주는데 왜 너의 얼굴은 갈수록 안 좋아지는 거야? 제 질문에 동식이는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아들이 내놓은 대답은 제 속을 더욱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엄마, 민지가 바빠서 그래요. 걔도 아침 일찍 출근하고 야근하고 오면 녹초가 되는데 언제 밥하고 설거지까지 하겠어요. 엄마가 주신 반찬은 잘 먹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잘 먹는다는 애가 왜 그렇게 비쩍 말라가? 그리고 엄마가 준 반찬통들은 다 어디로 갔니? 그 비싼 걸 한 번 쓰고 다 버리는 건 아니겠지? 제가 날카롭게 추궁하자 동식이는 제 시선을 피하며 물만 들이켰습니다. 그럴 리가요. 민지가 잘 씻어서 보관하고 있을 거예요. 엄마, 제발 민지 좀 그만 들볶으세요. 요즘 맞벌이 부부들 다 이렇게 살아요. 맨날 집밥 해먹는 집이 어디 흔한 줄 아세요? 제가 괜찮다는데 엄마가 왜 자꾸 그러세요? 아들의 마지막 말은 거의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내가 괜찮다는데. 그 말이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누가 봐도 괜찮지 않은 몰골을 하고서 아내는 바쁘고 힘들다는 방패 뒤에 숨어 남편의 건강을 방치하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제 아들은 그걸 감싸주기에만 급급했던 겁니다. 어쩌면 제 아들은 이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아내와의 갈등이 두려워 모르는 척 외면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날 아들에게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고 다그쳐봐야 아내를 괴롭히는 시어머니가 될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식사를 마친 뒤 회사로 돌아가는 아들의 축 처진 어깨를 보며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저건 사랑이 아니라 기만이고 방치입니다. 더 이상 반찬을 나르는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처럼 제 마음속에는 차가운 결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썩어빠진 관계의 고름을 제가 직접 터뜨려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저 그 심판의 날이 오기만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아들과 점심을 먹고 들어온 그날 이후 저는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아들의 그늘진 얼굴과 다들 이렇게 살아 라며 힘없이 중얼거리던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죠. 괜찮다고, 자기는 괜찮다는 그 말이 제 가슴을 가장 아프게 후벼 팠습니다. 괜찮지 않은 걸 본인만 모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애써 외면하며 아내의 비위를 맞추고 있는 건지 그 속을 알 수 없어 더 답답했어요. 제가 싸다 준 반찬들이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썩어 문드러지던 그 장면은 이제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끔찍한 잔상이 되었습니다. 제 사랑과 정성이 그런 식으로 능멸당했다는 사실보다 그런 음식을 먹고 있을 아들을 생각하니 창자가 뒤틀리는 기분이었죠. 저는 행동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반찬을 만들지도 아들 집에 연락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한 걸음 물러나면 며느리 민지가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남편의 밥상에 신경을 쓰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만의 어리석은 착각이었지요. 제 침묵은 그들에게 평화를 주었을 뿐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속의 폭풍만 더욱 거세게 휘몰아쳤어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산처럼 저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며 심판의 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여느 때처럼 착잡한 마음으로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울린 전화벨 소리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들이었죠. 엄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동식아, 왜 그래? 목소리가 왜 그 모양이야? 어디 아파? 아니에요. 그냥 어젯밤부터 속이 좀 쓰려서. 위경련이 살짝 왔나 봐요. 지금은 괜찮아요. 괜찮다는 그놈의 말이 또 나왔습니다. 위경련이 온 사람 목소리가 저럴 수는 없어요. 저는 제 속에서 무언가 단단히 결심이 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끝을 봐야 하는 날이라고 하늘이 제게 신호를 보내는 것만 같았죠. 너 지금 어디야? 회사야, 집이야? 회사에 나왔죠.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걱정 마세요, 엄마. 걱정을 안 하게 생겼니? 너 당장 조퇴하고 집으로 들어가. 내가 지금 갈 테니까. 아니에요, 엄마. 오지 마세요. 저 정말 괜찮다니까요. 민지도 있는데. 아들은 기겁을 하며 저를 말렸습니다. 민지가 있는데 왜요? 아픈 남편을 챙기는 게 아내 된 도리인데 그게 저를 오지 못하게 할 이유가 된다는 말입니까? 저는 더 이상 아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끊어.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집에 가서 누워있기나 해.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옷장으로 가 가장 단정하면서도 활동하기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한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아들 집으로 가는 내내 제 머릿속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시뮬레이션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며느리의 거짓된 웃음과 아들의 어리석은 방관을 더 이상은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작정이었어요. 제 손으로 직접 그 위선적인 평화의 막을 찢어버릴 것이었습니다. 아들 집 현관문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띠리릭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서자 거실 소파에는 예상했던 모습 그대로 민지가 누워 있었어요. 남편은 아파서 회사에 나갔는데 자신은 편안한 잠옷 차림으로 소파와 한몸이 되어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더군요. 화면에서는 화려한 옷들이 쉴 새 없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민지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치는가 싶더니 이내 귀찮음이 가득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내 남편이 아프다는데 내가 가만히 앉아있게 생겼니? 동식이는 아직 안 왔어? 곧 올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라고 해서. 어머니까지 오실 필요는 없었는데. 그 말은 즉 당신이 신경 쓸 일이 아니니 그냥 돌아가시라는 뜻이었죠. 저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서며 민지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됐다. 오늘은 내가 너에게 신세를 좀 져야겠다. 저녁밥 좀 차려다오. 밥솥에 밥은 있을 것이고 냉장고에 김치라도 있겠지. 찌개 하나만이라도 좋으니 내 손으로 직접 끓인 걸로. 제 요구는 민지에게는 아주 뜻밖이었던 모양입니다. 잠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더군요. 제가 지금껏 단 한 번도 며느리에게 밥을 차려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겠지요. 민지의 얼굴에 잠시 스쳤던 당황은 곧이어 묘한 비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도 참. 갑자기 밥은 왜요? 배고프시면 뭐 시켜드릴까요? 맛있는 거 많은데. 저는 소파에 똑바로 앉아 민지를 정면으로 마주 보았습니다. 아니, 시키지 마라. 오늘은 꼭 너가 해주는 밥을 먹고 싶구나. 동식이도 곧 올 텐데 아픈 사람에게 배달 음식 먹일 수는 없지 않니? 너가 이 집의 안주인인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겠지? 안주인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닌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더 이상 너의 게으름과 무책임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선전포고였죠. 민지는 제 단호한 기세에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입을 삐죽 내밀고 주방으로 향하는 그 뒷모습에서 저는 순순히 제 요구를 들어줄 아이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방에서는 한참 동안이나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밥 짓는 구수한 냄새나 찌개가 끓는 향은 전혀 나지 않았어요. 대신 전자레인지가 띵 하고 울리는 소리가 여러 번 들려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식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아침에 통화할 때보다 더 창백하고 식은땀까지 흘리고 있었어요. 엄마, 진짜 오셨네요. 저 괜찮다니까. 괜찮은 사람 얼굴이 왜 그래? 이리 와서 앉아. 내 아내가 지금 저녁 차리고 있으니 그거 먹고 약 먹자. 저는 아들을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때 민지가 작은 교자상을 들고 주방에서 나왔어요. 상 위에는 그릇 2개와 숟가락 2개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래도 밥이랑 김치라도 차려 나오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교자상이 제 앞에 놓이는 순간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그릇 안에는 갓 데운 즉석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방금 컵라면에 물을 부었다가 면만 건져낸 듯한 시뻘겋고 기름진 라면 국물이 흥건하게 끼얹어져 있었어요. 건더기라고는 말라비틀어진 파 조각 몇 개와 정체불명의 회색 고기 부스러기가 전부였습니다. 김치 한 조각, 단무지 하나 없이 오직 라면 국물의 만밥이 전부였지요. 민지는 제 앞에 그 그릇을 툭 소리가 나게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조롱과 승리감이 번지고 있었어요. 어머니, 국물에 밥 드시고 싶다고 하셨죠? 마침 국물이 좀 남았더라고요. 동식 씨 것도 저기 있으니 어서 드세요. 식으면 맛없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난 몇 달간 억눌러왔던 모든 분노와 서름, 배신감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아들의 창백한 얼굴, 쓰레기통에서 썩어가던 내 반찬들, 거대하게 쌓여있던 라면의 성, 그리고 지금 내 눈앞에서 나를 능멸하고 있는 며느리의 저 비웃는 얼굴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져 제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눈앞의 교자상을 그대로 뒤집어 엎었습니다. 와장창 하는 굉음과 함께 그릇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시뻘건 라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하얀색 거실 벽지와 민지가 입고 있던 비싸 보이는 실크 잠옷 위로 붉은 얼룩이 흉측하게 번졌어요. 야,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민지가 비명을 질렀고 옆에 앉아있던 동식이는 너무 놀라 입만 떡 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머리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지르는 민지에게 다가가 그 아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너가 한 짓이다. 이건 너가 자초한 일이야. 오늘부로 내가 이 집의 살림을 가르치겠다. 그리고는 멍하니 앉아있는 아들을 향해 선포했습니다. 너는 잘 들어라. 오늘부터 이 어미는 이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을 것이다. 내 아내를 제대로 된 사람으로 만들어 놓든지 아니면 내 아들을 이 집에서 데리고 나가든지. 둘 중 하나를 할 때까지는 이 소파가 내 집이고 내 방이야. 선택은 너희가 해라. 제 선언에 거실의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라면 국물에서 피어오르는 김만이 이 모든 것이 현실임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인내의 시간이 끝나고 마침내 전쟁의 막이 올랐습니다. 제가 밥상을 뒤집어 엎은 그 순간부터 우리 집의 시간은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바닥에는 깨진 그릇 조각과 흉측하게 엉겨붙은 밥알,
그리고 식어가며 찐득하게 굳어가는 라면 국물이 널려 있었죠. 그 아수라장의 한가운데서 며느리 민지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한동안 저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아마 자기가 한 짓이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지 그제야 조금은 실감한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그 잠깐의 정적을 깬 것은 민지의 놀라운 연기력이었습니다. 민지는 갑자기 서럽다는 듯이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훌쩍이는가 싶더니 이내 온몸을 들썩이며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가 밥상만 뒤엎은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손찌검이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밥 한 끼 차려드린 게 이렇게 맞을 짓인가요? 맞을 짓이라는 말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민지의 몸에 손가락 하나 댄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민지의 연기는 너무나도 실감나서 옆에서 넋을 놓고 있던 제 아들 동식이가 완전히 그쪽으로 넘어가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동식이는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벌떡 일어나 제게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민지에게 달려갔습니다. 민지야,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어? 아들은 우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평생을 저만 바라보며 순하게 자란 제 아들이 생전 처음으로 저에게 그런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어떻게 민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엄마가 어떻게 사람한테 음식을 집어던져요? 아들의 고함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람한테 음식을 집어던져. 며느리의 교묘한 거짓말과 연기에 제 아들은 완전히 눈이 멀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제가 밥상을 뒤집어 엎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그 원인과 과정은 완전히 왜곡된 채 아들에게 전달되고 있었어요. 동식아, 너는 이 상황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내 아내가 내 엄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저 밥그릇이 뭘 의미하는지 정말 모른다는 말이냐? 제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이유가 뭐든 엄마가 한 행동은 잘못됐어요. 당장 민지한테 사과하세요. 그리고 제발 그만 저희 좀 내버려 두시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집으로 돌아가라. 그 말이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저더러 자기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제 평생을 바친 결과가 고작 이것인가. 며느리 하나의 이간질에 넘어가 제 어미를 괴물 취급하는 저 어리석은 아들을 보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래, 이대로 물러나면 나는 정말 아들을 빼앗기고 나쁜 시어머니라는 오명만 뒤집어 쓴 채 쫓겨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오히려 더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싫다. 나는 이 집에서 나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놈들 둘 다 사람 만들어 놓기 전까지는. 너는 내 아내 치마폭에 쌓여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간도 못하는 멍청이가 됐고 저 아이는 남편의 건강도 시어미의 체면도 안중에 없는 무서운 아이가 됐어. 이 집은 이미 정상이 아니다. 내가 바로잡을 것이다. 저는 제 가방에서 담요를 꺼내 소파 위에 펼쳤습니다. 그리고는 보란 듯이 그 위에 앉아 팔짱을 꼈어요. 동거의 시작이자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제 나름의 의식이었습니다. 동식이와 민지는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희 셋은 그 누구도 바닥에 널브러진 음식물과 깨진 그릇 조각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마치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려는 맹수들처럼 각자의 공간에서 서로를 경계하며 불편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동이 트기도 전인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를 치르기 전날처럼
정신이 오히려 맑았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주방을 장악하는 것이었어요. 어젯밤의 참상이 그대로 남아있는 주방에 들어가 고무장갑을 끼고 묵묵히 바닥을 치웠습니다. 그리고는 냉장고 문을 열었죠. 아니나 다를까 냉장고 안은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와 맥주캔 몇 개, 그리고 시들어가는 채소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제가 그토록 채워 넣었던 반찬통들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저는 주저없이 검은 비닐봉지를 가져와 냉장고 안에 모든 것을 쓸어 담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현관 앞에 성처럼 쌓여있던 라면 상자들을 하나씩 해체하기 시작했어요. 동식이가 뭐라고 하든 민지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그 라면들은 제 눈에 이 집의 모든 불행과 질병의 근원처럼 보였습니다. 수십 개의 라면 봉지와 컵라면들을 분리수거함에 쏟아부을 때 저는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은 며느리의 스마트폰에서 배달 앱을 삭제하는 일이었습니다. 민지는 잠결에 휴대폰을 머리맡에 두고 자는 버릇이 있었죠. 저는 살금살금 안방으로 들어가 민지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켜자 수십 개의 알림이 떠 있었지만 제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각종 배달 음식 앱들을 찾아 길게 누르자 삭제 버튼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그 버튼들을 눌렀어요. 이제 이 집에서 음식을 먹는 방법은 단 하나, 직접 요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제 카드를 들고 아침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시장의 활기찬 공기가 제게 힘을 주는 것 같았어요. 싱싱한 채소와 펄펄 뛰는 생선, 좋은 고기를 골라 양손 가득 장을 봐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 제 평생의 노하우를 모두 쏟아부어 아침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쌀을 씻어 밥을 안치고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이고 지글지글 고등어를 굽고 폭신한 계란말이를 만들었습니다. 온 집안에 음식 냄새가 퍼져나가자 비로소 이 집이 사람 사는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 8시쯤 동식이가 비척거리며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들은 온 집안에 진동하는 음식 냄새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니 식탁 위에 차려진 진수성찬을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어서 앉아. 어제부터 굶었으니 속이 허할 것이다. 밥 먹고 약 먹어야지. 아들은 홀린 듯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은 굶은 사람처럼 정말 허겁지겁 밥을 입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된장찌개 국물을 한 숟갈 떠먹더니 아하고 낮은 탄성을 내뱉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 뻔했습니다. 제 아들이 이 당연한 집밥을 얼마나 그리워했던 걸까요? 동식이는 순식간에 밥 2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 그때 민지가 부스스한 얼굴로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식탁을 가득 채운 음식과 개 눈 감추듯 밥을 먹고 있는 남편, 그리고 주방에 서서 자신을 쳐다보는 저를 번갈아 보더니 그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침부터. 민지의 목소리는 잠기움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른 채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보면 모르니. 아침밥 차렸다. 너도 이리 와서 밥 먹어라. 민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됐어요. 아침부터 무슨 밥이에요? 입맛 없어요. 그러더니 제 남편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그대로 욕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출근 준비를 마친 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하며 제게 쏘아붙이더군요. 제 집에서 뭘 하시든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엄마가 차려주는 밥 먹고 싶으면 친정 가서 먹으면 되니까.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제 집이라고 강조하는 그 말이 저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였죠. 괜찮습니다. 저는 이 전쟁에서 질 생각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맛있게 아침을 먹고 기운을 차린 아들의 얼굴을 보니 제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그래, 이 집의 주방과 밥상을 지키는 것이
바로 내 아들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그렇게 저와 며느리의 길고 지루한 동거 전쟁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와의 동거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민지는 저를 투명 인간 취급했고 저는 그런 민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며느리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집중했어요. 적을 알아야 전쟁에서 이긴다는 옛말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무식한 시어머니가 아니라 명확한 증거와 사실을 바탕으로 아들의 눈을 뜨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죠. 저의 정보 수집 활동은 대청소라는 아주 합당한 명분 아래 시작되었습니다. 동시가 집이 이게 뭐니?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먼지 구덩이다. 오늘 엄마가 싹 다 치워줄게. 아들은 제 성화에 못 이겨 출근했고 민지 역시 저와 한 공간에 있는 것이 싫었는지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드디어 주어진 혼자만의 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고무 장갑과 마스크로 중무장을 하고 가장 먼저 며느리의 공간인 안방과 드레스룸을 공략하기 시작했어요.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하는 척하며 저는 매의 눈으로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증거는 생각보다 쉽게 발견되었어요. 드레스룸 한쪽에 아무렇게나 쌓여있는 쇼핑백 더미 속에서였습니다. 민지는 온라인 쇼핑을 즐겨하는 듯 온갖 브랜드의 택배 상자와 쇼핑백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저는 그 더미를 정리하는 척하며 그 안에 섞여 있는 우편물들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여러 장의 카드 명세서가 들려왔을 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이 판도라의 상자라는 것을요. 저는 식탁에 앉아 명세서들을 하나씩 펼쳐보았습니다. 명의는 전부 제 아들 고동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용 내역은 누가 봐도 며느리 민지의 것이었죠. 명세서 첫 장부터 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백화점 명품관에서 수백만 원을 긁은 내역, 청담동의 고급 헤어살롱과 네일샵에서 결제한 수십만 원의 내역, 매주 서너 번씩 호텔 레스토랑이나 비싼 오마카세 식당에서 사용한 내역들이 빽빽하게 찍혀 있었어요. 바빠서 밥할 시간이 없다던 며느리는 실제로는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자신의 몸을 치장하고 온갖 맛있는 음식을 사 먹으러 다니느라 바빴던 겁니다. 카드값은 한두 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찾아낸 지난 6개월치의 명세서 모두 아들의 월급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 청구되고 있었어요. 아마도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휴대폰을 꺼내 명세서 한 장 한 장을 빠짐없이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는 내내 헬쑥한 얼굴로 민지도 힘들다며 아내를 감싸던 아들의 모습이 떠올라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은 집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속을 버리고 있는데 그 아내가 남편의 등골을 빼먹으며 이런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니. 이건 단순한 낭비가 아니라 명백한 기만이었습니다. 첫 번째 증거를 확보한 저는 청소를 계속하는 척하며 다음 목표물로 눈을 돌렸습니다. 바로 며느리의 화장대였어요. 온갖 비싼 화장품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화장대 서랍을 열자 그 안에서 태블릿 PC 하나가 나왔습니다. 민지가 집에서 항상 손에 들고 있던 것이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원 버튼을 누르자 다행히도 잠금 화면 없이 바로 바탕화면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바탕화면에는 여러 SNS 앱들이 깔려 있었죠. 저는 망설임 없이 가장 유명한 소셜미디어 앱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민지의 계정이 바로 나타났어요. 프로필 사진은 값비싼 호텔 수영장에서 비키니를 입고 찍은 사진이었고 게시물들은 온통 명품 가방과 비싼 음식, 해외여행 사진들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실소했습니다. 이 가증스러운 아이는 자신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온라인 세상에 과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게시물을 하나씩 내려보던 중 제 눈에 이상한 댓글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민지의 친구로 보이는 사람이 이건 비공개 계정에만 올린 거 아니었어? 용감한데? 라고 쓴 댓글이었어요. 비공개 계정. 그 단어가 제 뇌리를 스쳤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민지의 프로필 화면으로 돌아가 계정 전환 버튼을 눌러보았습니다. 그러자 수상한 이름의 계정이 하나 더 나타났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계정을 눌렀어요. 그 비공개 계정의 내용은 그야말로 충격과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그곳은 민지의 진짜 속마음이 담긴 온갖 증오와 조롱으로 가득 찬 배설구였습니다. 프로필 사진부터가 어떤 드라마의 악력 캐릭터 사진이었고 자기소개란에는 시벌레와 ATM기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시벌레가 시어머니인 저를 지칭하는 말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ATM기는 제 아들 동식이를 뜻하는 것이겠지요. 게시물들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오늘 시벌레 다녀감. 진짜 올 때마다 표정 관리하는 것 토 나올 것 같아. 지 아들 밥이나 챙기라는데 그 시간에 내 손톱 관리받는 게 100배는 더 생산적임. 이번 달 남편 카드값 신기록 경신. 능력 있는 남편 ATM기 나느냐 된장녀. 아, 진짜 라면 끓여주기도 귀찮다. 알아서들 좀 챙겨 먹었으면.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취집이라는 말이 진리. 친구들과 주고받은 댓글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제 욕은 물론이고 제 아들을 무능하고 재미없는 남자라고 험담하며 자기들끼리 낄낄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 철저히 무시하고 이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 아들은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 돈 나오는 기계이자 기생충의 숙주 취급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가 갈리는 분노를 참으며 이 모든 화면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캡처하고 제 휴대폰으로 전송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결정적인 증거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청소를 거의 마칠 무렵, 저는 드레스룸 구석에 놓인 민지의 명품 핸드백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모양이 망가지지 않게 가방 안에 채워 넣은 종이들을 빼내고 있는데 유독 묵직한 가방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종이 뭉치 대신 빳빳한 서류 봉투 하나가 만져졌습니다. 호기심에 봉투를 열어본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는 대출 신청서라고 적힌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채무자는 제 아들 고동식, 대출 신청 금액은 무려 1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출 목적란에는 개인 사업 자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 아들은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개인 사업은 꿈도 꿔본 적 없는 아이예요. 더욱 저를 경악하게 한 것은 채무자 서명란에 적힌 제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봐온 아들의 필체와는 미묘하게 다른 어설프게 흉내낸 위조 서명이었습니다. 민지가 제 아들 몰래 아들의 이름으로 1억 원이라는 거액의 대출을 받아 자기 사업 자금으로 쓰려고 했던 겁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명품 쇼핑과 사치스러운 생활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어요. 민지의 최종 목표는 제 아들의 명의를 도용해 한몫 단단히 챙겨 독립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서류를 든 채로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공포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저는 지금 단순한 밉상 며느리와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 아들의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사기꾼, 약탈자와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서류 뭉치를 품에 안고 제 아들을 이 구렁텅이에서 구해내기 위한 마지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끝낼 때가 온 것입니다. 며느리가 남긴 배신의 증거들을 품에 안고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것은 단순한 서류 뭉치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아들의 영혼을 좀먹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삼키려 했던 한 마리 독사의 이빨 자국과도 같았습니다. 카드 명세서의 끝없는 사치, SNS에 배설된 조롱과 경멸, 그리고 아들의 이름으로 위조된 1억 원짜리 대출 서류까지. 이 세 가지 증거는 민지라는 아이의 실체를 남김없이 보여주고 있었죠. 더 이상 철없는 며느리나 게으른 아내 같은 말로 포장해 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이자 배신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끔찍한 진실을 제 아들 동식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동안 민지의 치마폭에 쌓여 저를 원망하고 아내를 감싸기 급급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다짜고짜 이 증거들을 들이민다면 아들은 충격을 이기지 못하거나 혹은 엄마가 또 민지를 괴롭히려고 꾸민 짓이라며 끝까지 현실을 부정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만 했어요. 아들의 마음을 단번에 돌릴 충격요법이 필요했지만 그 과정은 아주 섬세하고 단계적이어야만 했습니다. 작전 개시일은 바로 다음 날 저녁으로 잡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민지가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 아들이 퇴근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을 위해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가장 좋아했던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얼큰한 돼지고기 김치찌개와 두툼한 계란말이였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메뉴지만 동식이가 기운이 없거나 속상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끓여주던 우리 모자만의 소울푸드였죠. 보글보글 끓는 찌개 냄새와 고소한 계란 부치는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자 며칠간 이어졌던 냉랭한 기운이 조금은 가시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여 상을 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저녁 식사가 아니라 제 아들의 다친 마음을 열기 위한 일종의 의식이었습니다. 동식이는 퇴근 후 집에 들어서자마자 익숙한 음식 냄새에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엄마 김치찌개 끓이셨어요? 그래, 너 좋아하는 돼지고기 듬뿍 넣고 끓였다. 어서 손 씻고 와서 앉아. 배고플 텐데. 아들은 며칠 전과는 달리 순순히 식탁에 와서 앉았습니다. 아마 며칠간 제가 차려준 밥을 먹으며 조금은 마음이 누그러진 덕분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동식이는 정말 오랜만에 먹어보는 엄마의 김치찌개가 맛이 있었는지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워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 아들은 아직 내 아들이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깎아 내놓을 때까지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경계심이 완전히 풀릴 때까지 기다렸어요. 마침내 아들이 배를 두드리며 아, 정말 잘 먹었다 하고 나른한 표정을 지었을 때 저는 지금이 그 순간임을 직감했습니다. 동식아. 네, 엄마. 엄마가 며칠 동안 집안 대청소를 좀 했어. 그러다가 이걸 발견했는데 아무래도 너한테 확인을 좀 받아야 할 것 같구나. 저는 품속에서 카드 명세서 뭉치를 꺼내 아들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동식이는 그게 무엇인지 확인하고는 얼굴이 살짝 굳어졌어요. 이걸 왜 엄마가? 너 앞으로 온 우편물이니 내가 뜯어볼 수는 없어서 넣으기만 기다렸지. 혹시 카드 회사에서 뭘 잘못 청구한 건 아닌가 걱정이 돼서 그런다. 너희가 이렇게 돈을 많이 쓸 리가 없지 않니? 저는 일부러 너희라는 말을 쓰며 아들이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지 않도록 유도했습니다. 동식이는 마지못해 명세서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확인하는 아들의 표정이 시시각각 변하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함, 그 다음에는 당황, 그리고 마지막에는 침묵이었습니다.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구매 내역과 수십만 원짜리 미용시술 내역들을 아들의 눈이 좇고 있었죠. 이게 다 뭐야? 민지가 이걸 다 샀다는 말이야? 아들의 목소리는 겨우겨우 짜내는 것처럼 힘이 없었습니다. 나도 믿기지가 않는구나.
너희 둘이 맞벌이를 한다지만 매달 이렇게 큰 돈을 쓰는 건 좀 이상하지 않니? 혹시 민지가 너한테 뭔가 말을 안 한 게 있니? 저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며 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동식이는 한동안 명세서들을 넋나간 사람처럼 뒤적였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그동안 그가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아내를 위한 변명을 시작하더군요. 아, 이건 아마 민지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럴 거예요. 여자들은 가끔 이렇게 쇼핑으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건 친구들하고 같이 산 걸 수도 있고요. 이번 한 번만 그런 걸 거예요. 저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나머지 5달치의 명세서를 아들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동식아, 이게 한 번으로 보이니? 지난 반년 동안 단 한 달도 빼놓지 않고 너의 월급보다 많은 돈이 청구되었어. 이건 스트레스 해소 수준이 아니야. 너는 이 돈을 다 어떻게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냐? 제 차분한 지적에 동식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명세서에 찍힌 날짜와 금액들은 명백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었고, 그건 더 이상 실수나 스트레스라는 말로 덮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자신이 버는 돈이 아내의 사치를 위해 어떻게 쓰이고 있었는지 그 끔찍한 진실의 첫 번째 조각을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등을 기댄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첫 번째 충격 요법은 성공이었습니다. 돈 문제로 아들의 마음에 균열을 내는데 성공한 저는 잠시 숨을 고를 틈을 주었습니다. 아들이 받은 충격이 너무 커서 한꺼번에 모든 것을 쏟아내면 오히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저는 말없이 일어나 설거지를 하고 따뜻한 녹차를 2잔 타서 아들 앞에 한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동식이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명세서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동식아,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된 길로 잠시 빠질 수도 있어. 엄마가 정말 속상한 건 돈 문제가 아니란다. 제 말에 동식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흔들리는 눈을 마주보며 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전 캡처해 두었던 민지의 비공개 SNS 화면을 열었어요. 나를 시벌레라고 부르는 것까지는 참을 수 있다. 시어머니 노릇이라는 게 원래 며느리한테는 벌레 같은 짓일 수도 있겠지. 그런데 동식아, 이건 너무하지 않니? 저는 휴대폰 화면을 아들이 볼 수 있도록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민지가 자신의 친구들과 낄낄거리며 나눈 대화가 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제 아들을 나의 ATM기라고 칭하는 끔찍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동식이는 화면을 보자마자 숨을 헙 하고 들이마셨습니다. 아들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ATM기. 그 세 글자는 아들의 자존심과 사랑,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송두리째 짓밟는 말이었습니다. 돈을 함부로 쓴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인격적인 모독이었죠. 아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아까의 당황스러움과는 다른 깊은 상처와 배신감에 휩싸인 표정이었어요. 이게 정말 민지 계정 맞아, 엄마? 누가 장난치는 거 아니고 너가 더 잘 알 것 아니냐? 이 사진 속의 장소들, 이 물건들, 다 너 카드 명세서에 찍혀 있던 것들이야.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정확하지 않니? 저는 차분하게 사실을 나열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휴대폰 화면과 자신의 카드 명세서를 번갈아 볼 뿐이었죠. 자신이 사랑한다고 믿었던 아내에게 철저히 기만당하고 돈 나오는 기계 취급을 받았다는 사실이 아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충격이었을 겁니다. 동식이는 마른 세수를 하며 괴로운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그동안 아내를 옹호하며 저에게 퍼부었던 자신의 말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이 분명했어요.
아들의 단단했던 방어막이 이제는 완전히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쐐기를 박을 시간이었습니다. 아들이 재정적, 감정적 배신감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때 저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민지의 핸드백에서 발견한 대출 신청 서류였습니다. 저는 녹차 잔을 치우고 그 서류를 조용히 아들 앞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동식이는 이미 너무 많은 충격을 받은 탓인지 더 이상 놀라는 기색도 없이 무감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이건 또 뭐예요, 엄마? 내 아내의 가방에서 나왔다. 나도 이게 뭔지 너한테 물어보려고 기다렸어. 동식이는 서류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대출 신청서라는 글자와 함께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게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한 아들의 눈이 다시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신청 금액 1억 원이라는 숫자를 본 순간 아들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났어요. 1억? 하지만 진짜 결정타는 맨 마지막 장에 있었습니다. 채무자 서명란에 어설프게 위조된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본 순간 동식이는 들고 있던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동식아, 너가 여기에 서명한 것이니? 저는 나직이 물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격하게 저었습니다. 그 얼굴은 공포와 경악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죠. 아니요. 저는 이런 거 본 적도 없어요. 이게 대체 무슨...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내의 사치는 스트레스 탓으로 SNS에 뒷담화는 철없는 행동으로 억지로 이해해 보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남편 몰래 사문서를 위조해서 거액의 대출을 받으려 한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였으니까요. 이건 더 이상 부부 사이의 갈등이나 애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동식이는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넓은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다가가 아들의 등을 조용히 쓸어주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던 아들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은 눈물로 벌개져 있었지만 더 이상 어리석은 혼란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고 단단한 결심 같은 것이 서려 있었죠. 아들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기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해요?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저는 이 길고 외로운 싸움에서 드디어 아들을 되찾았음을 직감했습니다. 더 이상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들을 기만하고 그의 인생을 망치려 했던 약탈자에 맞서 함께 싸울 동지가 된 것입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굳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아들. 이제부터는 이 엄마가 다 알아서 할 것이다. 너는 그냥 엄마만 믿고 따르면 돼. 그날 밤 우리 모자는 처음으로 한편이 되어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계획의 이름은 바로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며칠 후 우리 집에는 폭풍전야와 같은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동식이는 회사에 휴가를 냈고 저와 아들은 마치 중요한 작전을 앞둔 군인처럼 함께 움직였습니다. 아들은 그동안 민지에게 속아왔던 자신을 자책하면서도 배신감에 몸을 떨며 이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의지를 굳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민지와 그녀의 가족들 앞에서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완벽한 끝을 맺는 것뿐이었습니다. 계획의 첫 단계는 민지를 안심시키고 그녀와 그녀의 부모님을 최후의 만찬 자리로 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태연하게 TV를 보고 있는 민지에게 다가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아가. 왜요? 민지는 여전히 저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동안 내가 너한테 너무 심하게 대한 것 같구나. 생각해보니 다 내 욕심이었어. 미안하다. 제 갑작스러운 사과에 민지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저는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너희 부모님 모시고 집으로 오너라. 내가 그분들께도 정식으로 사과하고 아주 성대한 저녁을 차려 대접하고 싶구나. 그걸로 내 사과를 받아주면 좋겠어. 제 말에 민지의 표정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거봐. 결국 내 승리잖아 라고 말하는 듯한 오만함과 승리감이 어렸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저 늙은이가 드디어 항복하는구나 하고 생각했겠지요. 정말이세요? 그럼. 내가 어른인데 거짓말하겠니? 동식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데 내가 언제까지고 너를 미워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 우리 이제 잘 지내보자. 저는 인자한 시어머니의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민지는 그제야 완전히 마음을 놓았는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대답하더군요. 알겠어요. 엄마, 아빠한테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는 민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마음껏 승리를 만끽해 두어라. 그 만찬이 너의 인생에서 가장 값비싼 마지막 식사가 될 테니. 그 다음 저는 사돈댁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가 어떤 식으로 부모에게 말을 전할지 몰랐기 때문에 제가 직접 상황의 심각성을 암시해 둘 필요가 있었어요. 사부인, 저 동식이 엄마입니다. 잘 지내시지요? 아이고, 사부인. 어쩐 일이세요? 그럼요, 잘 지내지요. 사돈어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았습니다. 아마 민지에게 아무런 언질도 받지 못한 모양이었죠. 다름이 아니라 이번 주말에 댁의 따님과 사위 문제로 중요한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부디 두 분 함께 저희 집으로 와주셨으면 합니다.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일이니 꼭 참석해 주십시오. 제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고 진지했습니다. 사돈어른도 제 말투에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목소리 톤이 살짝 바뀌더군요. 네. 아이들한테 무슨 일이라도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 같습니다. 그저 무거운 마음으로 와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모든 판은 짜였습니다. 배우들은 모두 섭외되었고 무대도 준비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이 비극적인 희극의 마지막 막을 올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약속한 주말, 저는 동이 트자마자 일어나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구상해둔 제 인생 최고의 요리 실력을 쏟아부을 메뉴들이었죠. 갈비찜을 위해 최고급 한우를 사와 밤새 핏물을 뺐고 형형색색의 재료를 가늘게 채 썰어 궁중식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귀한 손님에게만 내놓는다는 신선도를 위해 육수를 정성껏 우려내고 전복과 새우, 은행, 버섯 등 온갖 귀한 재료들을 준비했어요. 삼색전과 육원전도 곱게 부쳐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화목과 정성, 존중을 상징하는 음식들이었죠. 민지가 그토록 짓밟고 무시했던 가치들을 저는 식탁 위에 보란듯이 펼쳐 보이고 싶었습니다. 동식이는 제 옆에서 묵묵히 저를 도왔습니다. 채소를 다듬고 상을 차리면서도 아들은 한마디 말이 없었어요. 그저 차갑고 단단한 표정으로 다가올 결전의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자의 침묵 속에서 주방은 점점 화려하고 풍성한 음식들로 채워져 갔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동식이가 문을 열자 한껏 멋을 낸 민지와 그녀의 부모님이 들어섰습니다. 민지는 마치 개선장군처럼 의기양양한 표정이었고 그녀의 부모님은 제게는 멋쩍은 미소를, 동식이에게는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며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아이고 사부인. 이게 다 무슨 진수성찬이래요. 저희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실 것까지야. 사돈 부부는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진 음식을 보고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귀한 분들이 오시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요. 어서 앉으세요. 시장하셨을 텐데. 저는 사돈 부부를 상석에 앉히고 민지와 동식이를 그 옆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직접 술을 따르고 음식을 권하며 완벽한 안주인의 모습을 연기했어요. 분위기는 겉보기에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사돈 부부는 제 음식 솜씨를 연신 칭찬했고 민지는 그런 부모님을 보며 으쓱한 표정을 지었죠. 동식이는 제 지시대로 아무 말 없이 음식만 먹으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들이 제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특히 민지가 제가 만든 갈비찜을 입에 넣고 오물거리는 모습을 보니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만들어준 음식을 썩혀서 버리던 그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식사가 거의 끝나고 제가 준비한 과일과 차가 식탁에 올랐을 때 저는 마침내 이 연극의 본론을 시작했습니다. 사돈어른 사부인. 오늘 음식이 입에 맞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요, 사부인. 정말 평생 먹어본 음식 중에 최고였습니다. 이렇게까지 저희를 대접해 주시니 제가 몸 둘 바를 모르겠네요. 그간 저희 민지가 혹시라도 뭘 잘못한 게 있다면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사돈 안 사장이 제게 머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용서라니요. 당치도 않은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두 분을 모신 것은 단순히 식사를 대접하고 사과를 하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제 말에 식탁의 분위기가 순간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어요. 저는 제 옆에 미리 준비해 두었던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봉투를 테이블 중앙에 탁 소리가 나게 올려놓았죠. 제가 오늘 두 분께 그리고 제 아들 동식이에게 우리 며느리 서민지 양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서입니다. 저는 봉투에서 첫 번째 증거물인 카드 명세서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이것은 지난 6개월간 제 아들 명의의 카드로 결제된 내역입니다. 사돈 두 분께서도 한번 보시지요. 따님이 과연 두 분이 아시는 것처럼 검소하고 착실한 아이인지. 사돈 부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명세서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 수십만 원짜리 피부 관리. 상상을 초월하는 씀씀이에 사돈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민지가 당황하며 소리쳤어요. 엄마, 아빠. 그거 아니야. 저 여자가 날 모함하려고. 하지만 저는 민지의 말을 가볍게 무시하고 다음 증거를 꺼내 들었습니다. 제 휴대폰과 TV를 연결해 민지의 비공개 SNS 화면을 커다랗게 띄운 것이었죠. 화면 가득 시벌레와 ATM기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프로필 문구가 나타나자 사돈의 얼굴은 이제 불그락푸르락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은 아나운서처럼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민지가 쓴 글들을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오늘 시벌레 다녀감. 진짜 토 나올 것 같아. 여기서 시벌레는 저를 지칭하는 말이겠지요. 이번 달 남편 카드값 신기록 경신. 능력 있는 남편 ATM기. 여기서 ATM기는 제 아들 동식이를 말하는 것이고요. 사돈, 따님 교육을 어떻게 시키셨기에 지아비를 돈 나오는 기계 취급을 합니까? 민지야, 너 이게 다 무슨 소리냐? 사돈 아버지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지의 얼굴은 이제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아니야. 저건 내가 쓴 게 아니야. 누가 내 계정을 도용한 거야. 민지는 끝까지 발뺌을 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향해 마지막 증거물을 꺼내 보였습니다. 바로 위조된 대출 신청서였죠. 그래,
이것도 누가 너를 모함하려고 가방에 넣어둔 것이겠지. 저는 서류를 테이블 위로 미끄러뜨렸습니다. 1억 원이라는 대출 금액과 어설프게 위조된 동식이의 서명을 본 사돈 부부는 그 자리에서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명백했기 때문이죠. 모든 증거가 공개되고 식탁 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민지는 이제 울음을 터뜨리며 다 거짓말이야. 저 여자가 날 내쫓으려고 꾸민 짓이야. 라고 발악하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 돌처럼 침묵을 지키고 있던 제 아들 동식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은 분노도 슬픔도 없는 아주 차갑고 텅 빈 목소리로 민지에게 물었습니다. 민지야. 아들의 목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다른 건 다 변명이라고 쳐도 좋아. 그냥 딱 한 가지만 대답해. 내가 정말 너의 ATM기였니? 그 질문은 그 어떤 증거보다도 강력한 비수였습니다. 민지는 아들의 텅 빈 눈을 마주하고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바로 모든 것을 인정하는 대답이었죠. 으이그, 이 왼수 같은 년. 사돈 아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민지의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돈 부부는 저와 동식이에게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습니다라며 연신 머리를 조아렸고 민지는 대성통곡을 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렇게 길고 길었던 최후의 만찬은 한 가정이 파멸하는 비극적인 결말로 막을 내렸습니다. 사돈 부부는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한 채 통곡하는 민지의 팔을 양쪽에서 붙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치 죄인을 연행해 가는 것 같은 모습이었죠. 쾅 하고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에는 지독한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시끌벅적했던 소음과 사람들의 온기는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화려하게 차려졌지만 반쯤밖에 먹지 않은 음식들과 어지럽혀진 식탁만이 덩그러니 남아 이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저와 동식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텅 빈 눈으로 식탁의 한 지점만을 응시하고 있었죠. 그 침묵 속에서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산산조각 났을지 저는 감히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자신이 철저히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 고통의 무게를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동식이가 긴 한숨과 함께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래, 아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엄마 말씀이 다 맞았는데. 저 때문에 엄마까지 마음고생 너무 많이 하셨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다가가 아들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모진 악역을 자처했지만 제 아들이 받은 상처를 보니 제 마음도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아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람 마음을 가지고 장난친 그 아이가 나쁜 것이지. 너무 자책하지 마라. 그날 밤 우리 모자는 늦게까지 잠들지 못하고 함께 식탁을 치우고 집을 정리했습니다. 그것은 민지라는 사람의 흔적을 지워내는 일종의 정화의식과도 같았어요. 아들의 방에서 민지의 화장품과 옷가지들을 모두 꺼내 커다란 상자에 담았습니다. 동식이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그 상자를 테이프로 봉했습니다. 며칠간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식이는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고 저는 그런 아들을 닥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이 좋아했던 음식들을 조용히 만들어 방문 앞에 놓아둘 뿐이었죠. 아들은 혼자만의 동굴 속에서 지난 시간들을 정리하고 상처를 추스를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동식이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안정된 얼굴로 제게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아들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빈칸들을 제외하고 모든 내용이 빠짐없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엄마, 도장 좀 찍어주세요. 증인이 필요해서요. 아들의 목소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서랍에서 제 도장을 꺼내 증인란에 적힌 제 이름 옆에 힘주어 찍었습니다. 꾹 하고 찍히는 붉은 인주 자국이 이 지긋지긋했던 악연의 마침표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법적으로 제 아들의 첫 번째 결혼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조용히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그렇게 순순히 물러날 아이가 아니었죠. 이혼 서류가 오고 간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저는 친한 친구에게서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연아, 너 혹시 인터넷 하니? 지금 난리가 났어. 빨리 줌마월드라는 카페에 들어가 봐. 줌마월드는 대한민국 주부들이라면 대부분 아는 가장 큰 온라인 커뮤니티였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아들의 컴퓨터를 켜고 그 카페에 접속했어요. 그리고 인기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한 게시물을 보고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악독한 시어머니 때문에 파탄난 제 결혼 생활 좀 봐주세요. 게시물을 올린 사람은 익명이었지만 내용은 누가 봐도 민지였습니다. 그 글 속에서 저는 아들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고 며느리를 구박하고 괴롭히다가 결국 아들을 조종해 이혼시킨 희대의 악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밥상을 뒤엎은 그날의 사건은 제가 민지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린 것으로 둔갑해 있었죠. 글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눈물겹게 쓰여 있어서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속아 넘어갈 만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댓글은 수백 개가 달려 있었고 그 내용은 대부분 저와 동식이를 향한 비난과 욕설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저런 시어머니가 있다니 소설 아니에요? 너무 끔찍하다. 남편이라는 작자도 똑같네. 마마보이한테 시집간 글쓴이만 불쌍하다. 힘내세요. 그런 집구석 빨리 나온 게 다행이에요. 저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싶었지만 제가 나서서 해명해봐야 당사자 등판이라며 더 큰 조롱거리가 될 것이 뻔했습니다. 동식이가 이 글을 보게 될까봐, 그래서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민지가 쓴 글 바로 아래에 새로운 게시물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반박 악독한 시어머니 글. 제가 아는 진실을 폭로합니다. 글쓴이는 자신을 서민지의 전 직장 동료이자 친구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는 민지가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해 어떤 말을 하고 다녔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입버릇처럼 남편을 나의 현금 지급기라고 불렀고 시어머니가 정성껏 싸주신 반찬을 먹지도 않고 버리면서 시벌레 정성 따위 역겹다고 말하던 사람입니다. 본인이 파놓은 함정에 본인이 빠진 것을 왜 남 탓으로 돌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당신이 비공개 SNS에 자랑처럼 올렸던 게시물들 아직 기억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글의 마지막에는 제가 가지고 있던 것과 똑같은 민지의 비공개 SNS 캡처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ATM기, 시벌레 같은 해시태그가 달린 명품 사진들이 적나라하게 공개된 것이었죠. 상황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경악했고 여론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민지를 동정하던 댓글들은 순식간에 삭제되었고 그 자리에는 민지를 비난하는 댓글들이 폭풍처럼 달리기 시작했어요. 와, 소름 돋는다. 남편이 보살이었네. 사기 결혼 아니야? 저 정도면 위자료 줘야 할 판인데. 인과응보다. 하늘이 무섭지도 않나. 민지는 온라인 세상에서도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네티즌들은 그녀의 신상을 파헤쳤고 그녀의 공개 SNS는 비난의 댓글로 마비되었습니다.
결국 민지는 모든 계정을 삭제하고 온라인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파놓은 함정은 그녀 자신을 삼켜버렸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실감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우리 집에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상처받은 아들을 보듬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밥을 지어 먹이고 저녁에는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못했던 많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동식이는 자신의 어리석었던 지난날을 솔직하게 인정했고 저는 그런 아들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약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해준 집밥이 약이었을까요? 동식이의 얼굴에는 다시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표정도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함께 TV를 보던 아들이 정말 오랜만에 아주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하고 온 집안이 떠나가라 웃는 그 소리를 듣는데 저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폭풍은 이제 완전히 지나갔다. 끔찍한 악몽은 끝났다. 저는 제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을 보며 이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 싸웠던 지난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제 아들은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더 강하고 더 현명한 어른이 되어서 말입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아마 사돈댁에서도 더 이상 이 결혼을 유지시키는 것이 딸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겠지요. 변호사를 선임한 동식이를 따라 법률사무소에 처음 방문하던 날, 저는 제 아들이 다시 한번 상처받게 될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사무실에 마주 앉은 젊은 변호사는 우리가 내민 증거 자료들, 즉 카드 명세서와 SNS 캡처 사진, 그리고 위조된 대출 신청서를 꼼꼼히 검토하더군요. 서류를 넘기는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모든 검토를 마친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아드님, 그리고 어머님. 그동안 마음고생이 정말 심하셨겠습니다. 이 정도 증거라면 소송으로 가도 저희가 100% 승소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단호한 말에 그동안 억눌려왔던 서름이 북받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동식이는 담담한 표정으로 물었죠.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 사람에게 단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혼인 기간이 짧기도 하지만 그보다 배우자 서민지 씨의 행위는 명백한 유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부부 공동의 재산을 증식하기는커녕 아드님의 재산을 악의적으로 탕진하고 심지어 사문서 위조를 통한 사기 대출까지 시도했습니다. 이는 이혼의 가장 큰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재산 분할은커녕 오히려 저희 쪽에서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의 말을 듣는 동식이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미한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그동안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살아왔던 아들이 처음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민지 측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쪽에서는 결혼 기간 동안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재산의 절반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우리 측 변호사가 준비한 증거 목록을 보내주자 그 후로는 어떤 요구도 해오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결국 민지는 자신이 사들였던 명품 몇 개 외에는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채 이 결혼에서 완벽하게 퇴장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마지막 도장이 찍히고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이혼이 확정되었다는 통지서가 집으로 날아온 날이었습니다. 동식이는 우편물을 들고 한참을 거실에 서 있더군요. 저는 아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닌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표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아들은 그 통지서를 들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잿더리에 그 종이를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종이는 순식간에 검은재로 변하며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아들이 과거의 상처와 함께 자신의 어리석었던 시간들을 완벽하게 태워버리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길고 길었던 악연이 한 줌의 재가 되어 바람에 흩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로 몇 달간 동식이는 제 집에서 함께 지내며 몸과 마음을 추슬렀습니다. 저는 예전처럼 아들을 어린아이 대하듯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음식을 만들며 자연스럽게 살림하는 법을 알려주었죠. 아들은 생각보다 빨리 적응했습니다. 서툴지만 직접 쌀을 씻어 밥을 안 치고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먹을 음식을 스스로 책임지는 그 모습이 저는 얼마나 대견하고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식탁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는데 동식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엄마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그 지옥 속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다 지난 일이다. 이제 너만 정신 차리고 잘 살면 돼. 그래서 말씀인데요. 저 이제 독립해야 할 것 같아요. 언제까지고 엄마한테 기대서 살 수는 없잖아요. 저도 이제 제 힘으로 다시 일어서고 싶어요. 아들의 말에 저는 섭섭함보다 기쁜 마음이 훨씬 컸습니다. 제 아들이 드디어 의존적인 소년에서 자신의 삶을 책임지려는 어른으로 성장한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래, 잘 생각했다. 그게 너의 인생이지 내 인생이 아니잖니. 엄마도 이제는 내 인생을 좀 살아야겠다.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다음 주말, 저와 아들은 함께 아들의 새 보금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예전처럼 크고 화려한 아파트가 아니라 아들의 회사에서 가깝고 혼자 살기에 딱 좋은 작지만 깨끗한 오피스텔을 골랐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가전제품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돈으로 아들에게 최신형 밥솥과 튼튼한 냄비 세트, 그리고 기본적인 식기들을 사주었어요. 동식아, 이건 엄마가 주는 너의 새 출발 선물이다. 이제부터는 이 밥솥으로 너 밥은 너가 잘 챙겨 먹어야 한다. 알았지? 네,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아들이 이사하는 날, 저는 이삿짐센터 직원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 대신 묵묵히 아들이 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동식이는 예전의 우유부단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능숙하게 이사를 지휘하고 가구 배치를 결정했습니다. 짐 정리가 끝난 뒤 저는 아들의 새 주방에서 제가 사준 냄비로 첫 요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맛있게 끓이는 법, 멸치 육수를 내는 법, 간단한 밑반찬을 만드는 법. 아들은 제 설명을 하나하나 휴대폰에 메모하며 진지하게 배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이제는 정말 마음을 놓아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삶은 놀랍도록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수면, 그리고 마음의 안정을 되찾자 아들의 얼굴에서는 윤기가 흘렀고 회사에서의 업무 성과도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에게서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 이번에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팀장으로 발령났어요. 다들 제가 요즘 사람이 달라졌다고 얼굴이 좋아졌다고 칭찬해요. 어머 세상에. 정말 잘됐다 내 아들. 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해준 따뜻한 밥 먹고 스트레스 없이 지내니까 머리가 맑아져서 일도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엄마. 아들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저는 지난 모든 고생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는 헬스클럽에 등록해 운동을 시작했고 평일 저녁에는 독서 모임에 나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사는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생존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아들은 매주 일요일 저녁이면 저희 집에 저녁을 먹으러 옵니다. 예전처럼 엄마가 차려주는 밥을 얻어먹으러 오는 아들이 아니라 한 주 동안 있었던 일들을 제잘거리며 엄마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오는 든든한 친구 같은 아들이 되어서 말이죠. 저는 그런 아들의 변화를 지켜보며 진정한 독립이란 단순히 집을 나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어른이 되는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제 아들은 그 끔찍한 시련을 딛고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성공적으로 독립하고 제 삶도 안정을 되찾자 제게는 난생 처음 겪어보는 낯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죠. 지난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제 이름 앞에는 늘 누구의 아내 혹은 동식이 엄마라는 수식어가 붙어 다녔습니다. 제 삶의 모든 시계는 남편과 아들에게 맞추어져 있었고 제 기쁨과 슬픔 또한 온전히 그들의 것에 종속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역할에서 벗어나 오롯이 임미연이라는 이름석 자만 남게 되자 저는 마치 망망대해에 홀로 떠 있는 조각배처럼 막막하고 두려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떠나간 집은 평화로웠지만 동시에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TV를 보는 일상의 반복 속에서 저는 문득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뭘 하면서 살아야 하지? 제 인생의 가장 큰 숙제이자 목표였던 아들 잘 키우기라는 과업이 끝나버린 지금, 저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처음 며칠간은 그저 해방감과 자유를 만끽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자유는 고독과 무력감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저는 무심코 TV 채널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시끄러운 예능 프로그램과 막장 드라마들 사이를 오가던 제 리모컨이 한 채널에서 멈췄습니다. 화면에서는 하얀 요리사 복장을 한 여성이 아주 섬세하고 우아한 손길로 화려한 떡과 한과를 만들고 있었어요. 궁중 병과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넋을 잃고 그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평생 해온 요리는 가족의 배를 채우기 위한 생존을 위한 노동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TV 속의 저 요리는 노동이 아닌 예술처럼 보였습니다. 정해진 규칙과 섬세한 기술, 그리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과정. 그 모습에 저는 강렬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나도 저런 걸 배워보고 싶다. 제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나는 것 같았어요. 저는 평생 남을 위해 요리를 해왔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찌개,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 단 한 번도 제가 먹고 싶은 것, 제가 만들고 싶은 것을 우선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어쩌면 지금이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요리를 시작할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동네 문화센터에 전화를 걸어 다음 학기 전통병과 강좌의 자리가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다행히도 마침 한 자리가 남아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수강료를 제 카드로 결제하는 그 순간, 저는 마치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입장권을 산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강의 첫날, 저는 20살 새내기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문화센터를 찾았습니다. 강의실에는 저보다 한참은 젊어 보이는 주부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잠시 주눅이 들기도 했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강사님의 설명에 따라 매작과를 만드는 시간. 밀가루를 반죽하고 얇게 밀어 모양을 내고 기름에 튀겨 조청을 바르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과정에 놀랍도록 깊이 몰입했습니다. 제 손끝에서 밀가루 반죽이 한 마리의 작은 새로 변해가는 그 과정이 마치 제 인생이 새롭게 빚어지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날 이후 매주 화요일 오전에 열리는 그 요리 강좌는 제 삶의 가장 큰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수업이 없는 날에도 집에서 그날 배운 것을 몇 번이고 복습했어요.
처음에는 모양이 엉망이고 맛도 없었지만 연습을 거듭할수록 제 솜씨는 일취월장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만든 예쁜 떡과 한과를 아들 집에 가져다 주었을 때 아들은 "엄마, 이걸 정말 직접 만드셨어요? 파는 것보다 더 맛있어요." 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죠. 그 칭찬은 제가 평생 들어온 그 어떤 칭찬보다도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요리 강좌를 통해 저는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습니다. 수강생들은 대부분 저와 비슷한 연배의 여성들이었고, 우리는 자식 이야기나 남편 험담 대신 어느 시장의 팥이 더 맛있는지, 이 떡에는 어떤 차가 어울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함께 근처 카페에 가서 직접 만든 다과를 나눠 먹으며 수다를 떨기도 했죠. 그렇게 제 세상은 아들과 집이라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 조금씩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 아주 뜻밖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제가 졸업한 여고의 동창회 총무라고 하더군요. 제가 문화센터에 등록하며 적어낸 개인정보를 보고 저를 찾아 연락을 한 것이었습니다. "미연아, 나 3학년 5반 반장이었던 영숙이야. 기억나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저는 까맣게 잊고 있던 40년 전의 기억을 더듬어야만 했습니다. 영숙이는 고등학교 시절 저와 가장 친했던 단짝 친구였습니다. 졸업 후 각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던 친구였죠. "어머, 영숙이. 이게 얼마만이야. 나는 너 시집 가고 나서 소식도 못 들었는데." 우리는 마치 어제 만난 사람들처럼 한참 동안이나 회포를 풀었습니다. 영숙이는 저희 동네 근처에서 살고 있었고 남편과 함께 주말마다 등산을 다니는 것이 취미라고 했습니다. "미연아, 너도 이제 아들 다 키웠다며. 주말에 할 일 없으면 우리랑 같이 산에 가지 않을래? 너 옛날에 체력 하나는 끝내줬잖아." 친구의 제안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곧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등산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파른 오르막길에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영숙이 부부의 격려를 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오르다 보니 어느새 정상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정상에 서서 제가 올라온 길을 내려다보는 순간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희열을 느꼈습니다. 발 아래 펼쳐진 도시의 풍경과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 제 힘으로 이 높은 곳까지 올라왔다는 그 성취감이 지난 세월의 모든 응어리를 씻어주는 것만 같았어요. 그날 이후 주말 등산은 제게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흙냄새와 풀냄새를 맡으며 산을 오르는 동안 저는 제 안에 불필요한 감정들을 땀과 함께 쏟아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등산을 마치고 내려와 친구들과 막걸리를 한잔하며 거울을 보는데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햇볕에 건강하게 그을린 피부, 군살 없이 탄탄해진 몸, 그리고 무엇보다 활기차고 생기 넘치는 눈빛. 거울 속에는 더 이상 동식이 엄마라는 이름 뒤에 숨어 살던 무기력한 중년 여성이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요리를 배우는 학생 임미연, 친구들과 등산을 하는 산악인 임미연, 그리고 자신의 삶을 사랑하기 시작한 한 명의 독립적인 여성, 임미연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의 이막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아들을 구하기 위해 시작했던 그 지독한 전쟁이 역설적으로 저 자신을 구원하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저는 제 앞에 펼쳐진 새로운 인생을 기대하며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두어 번 바뀌고 제 삶은 그야말로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평온하고 풍요로워졌습니다. 아들 동식이는 이제 완전히 자신의 삶을 찾았고 저 역시 임미연이라는 이름으로 사는 새로운 인생에 완벽하게 적응했죠. 우리 모자는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응원하며 가장 이상적인 거리를 유지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제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아들이었죠. 엄마, 이번 주 저녁에 시간 괜찮으세요? 그럼 별일 없으면 집에 있지. 왜, 무슨 일이야? 저녁 드시러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가 엄마한테 저녁 한 끼 대접하고 싶어서요. 아주 특별한 메뉴로 준비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자신감과 장난기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아들의 초대에 응했습니다. 약속한 날, 저는 제가 직접 만든 예쁜 양갱을 선물로 들고 아들의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앞치마를 두른 아들이 활짝 웃으며 저를 맞이했어요. 집안에서는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임미연 여사님. 오늘의 셰프 고동식입니다. 아들의 너스레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주방을 보니 아들은 꽤나 본격적으로 요리를 준비한 모양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갈하게 수저가 놓여 있었고 거실에는 은은한 음악까지 흐르고 있었죠. 잠시 후 아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메인 요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갈비찜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한테 배운 대로 한번 도전해봤어요. 밤새 핏물 빼고 배랑 양파 갈아 넣고 정성껏 만들었는데 맛이 어떨지는 모르겠네요. 제 앞에 놓인 갈비찜은 제가 만든 것처럼 완벽한 모양새는 아니었습니다. 어떤 조각은 살짝 탔고 채소들은 모양이 제각각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어떤 최고급 레스토랑의 요리보다도 그 갈비찜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저를 위해 자신의 힘으로 차려낸 첫 번째 작품이었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갈비찜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고기는 부드러웠고 양념은 달콤 짭짤하게 잘 배어 있었어요. 어때요, 엄마? 먹을만해요? 아들이 초조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응.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갈비찜이다, 아들. 제 말에 아들은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아들이 차려준 저녁을 먹으며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회사 이야기, 제 요리 강좌 이야기, 친구들과 다녀온 등산 이야기. 그 순간 문득 몇 년 전 그날의 저녁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 민지가 제 앞에 던져주었던 시뻘건 라면 국물의 만밥. 그 모욕감과 절망감에 몸서리치던 그날의 기억이 오늘 아들이 차려준 이 따뜻한 밥상 앞에서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상처는 새로운 행복으로 덮을 때 비로소 치유된다는 것을 저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닌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저에게도 새로운 기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요리 강좌의 강사님께서 저의 재능과 열정을 아주 좋게 보아주셨습니다. 어느 날 강사님이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군요. 미연 씨, 혹시 주말에 시간 괜찮으면 저 좀 도와줄 수 있어요? 근처 갤러리에서 작은 오픈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낼 케이터링 음식 준비를 좀 도와줬으면 해서요. 특히 미연 씨가 만드는 전통 다과는 반응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한 제안에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제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저는 그 제안을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행사를 위한 메뉴를 짜고 장을 보고 밤늦게까지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피곤했지만 그 과정은 제게 큰 즐거움과 보람을 주었어요. 동식이는 주말에 저희 집에 와서 제가 만든 음식들을 포장하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것을 도와주며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습니다. 행사 당일 제가 만든 떡과 한과 그리고 몇 가지 핑거푸드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음식 앞에 길게 줄을 섰고 정말 맛있다. 어디서 살 수 있느냐? 혹시 식당을 운영하시느냐 같은 칭찬과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제 요리를 설명하고 레시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갤러리 관장님은 제게 두둑한 수고비 봉투를 건네며 다음 행사도 꼭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번 돈. 그 돈의 무게가 제게는 아주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저는 지금 햇살이 잘 드는 제 집 거실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은 평화롭고 집안에는 제가 좋아하는 은은한 커피 향이 가득합니다. 제 앞 테이블에는 제가 직접 구운 마들렌 한 조각과 따뜻한 커피 한 잔, 그리고 그동안 틈틈이 정리해 온 저만의 요리 노트가 놓여 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만들었던 음식들과 새로 배운 화려한 요리들의 레시피가 빼곡히 적힌 제 인생의 역사가 담긴 책이죠. 띠링. 휴대폰 메시지 알림이 울립니다. 아들에게서 온 사진 한 장.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정상에 올라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있는 아들의 모습입니다. 사진 밑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습니다. 엄마, 저 오늘 관악산 정상 찍었어요. 엄마 덕분에 제 인생도 정상입니다. 사랑해요.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며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이다의 맛은 누군가를 파멸시키고 복수하는 그 순간의 짜릿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상처를 딛고 일어선 내 아들이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나 자신 또한 누구의 아내나 엄마가 아닌 임미연이라는 이름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 평온한 행복 속에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은 분명 제게 큰 폭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폭풍은 제 삶의 모든 묵은 먼지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더 단단하고 새로운 땅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제게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고 좋은 친구들이 있으며 무엇보다 제 자신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으니까요. 언젠가 작은 한식 디저트 카페를 여는 것이 저의 새로운 꿈이 되었습니다. 그 꿈을 향해 나아갈 제 인생의 후반전이 저는 무척이나 기대됩니다.